자, 이번 시간에는 식물 동정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동정 키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물을 동정하기 위해서 그 식물의 모든 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의 특징적인 점을 알고 있다면은 그 식물을 동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랄지 잎이랄지 꽃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먼저 눈의 모양과 색 크기, 그리고 잎 같은 경우에는 잎이 하나인 단엽이냐 또 복엽이냐, 복엽 중에서도 삼출잎이냐 아니면은 장상 잎이냐 아니면은 뭐 우상 복엽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잎이 모양이 당타원형이냐 타원형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잎자루가 기냐 짧냐, 그 다음에 거치가 있느냐 아니면은 거치가 날카롭느냐, 그 다음에 주맥은 어떻고 삼출맥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격 유무, 그 다음에 꿀샘 여부, 선점 여부 이런 것들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꽃에서 보면은 꽃의 향기라든가 꽃의 색깔, 또 꽃의 모양, 통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수술이 길다 짧다, 개수라든가 암술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꽃받침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줄기와 가지에서는 어떤 색 문제, 그 다음에 기공이라든가 흔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매와 씨앗에 있어서는 열매가 모양이 시과냐, 또 그렇지 않으면 핵과냐, 형태가 구형이냐, 타원형이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느냐, 그 다음에 개수는 또 어떻고, 그다음에 숲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 식물 동정하는데 상당히 유효하겠죠. 숲이가 모양이 어떻고, 갈라지는 양상, 피목이 있느냐 없느냐, 발달했느냐 이런 것도 있겠고요. 털도 굉장히 중요하죠. 털의 색깔, 털이 갈색이냐, 회백색이냐, 분백색이냐, 털이 밀생하느냐, 누운 털이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향기, 그리고 이제 식물의 형태, 나무 같으면은 수영이라든가, 또 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 물가에 자란다 할지, 습지에 자란다 할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다면은 식물을 동정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식물 분류 검색표라는 것이 있는데, 식물을 우리가 쭉 특징을 이제 분류해서 검색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게 식물을 우리가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뿌리, 줄기, 잎이 구분이 있고 관다발이 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씨로 번식하면은 종자식물이겠죠. 그 다음에 밑씨가 시방에 쌓여 있으면 속시식물이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거시식물이겠죠. 나자식물이니 피자식물이니 하는 것들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떡잎이 한 장이다. 그러면 외떡잎식물이고, 떡잎이 두 장이면은 쌍떡잎식물이고, 그 다음에 꽃잎이 붙어 있으면 통꽃이죠. 그 다음에 꽃잎이 떨어져 있으면 갈래꽃이다. 또 밑씨가 겉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거시식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자식물이고,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면 어때요? 양치식물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콩짝의 덩굴하고 콩짝의 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콩짝의 난은 말하자면은 꽃이 피는 종자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종자가. 그렇지만은 콩짝의 덩굴은 콩짝의 난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포자가 있어요. 고사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양치식물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줄기, 잎이 구분이 없다, 또 간다발이 없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하등식물이죠. 엽록소가 있고 땅 위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태식물들, 이끼 이런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엽록소가 있고 물속에 산다? 조류죠.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엽록소가 아예 없다. 그럼 이제 균류가 되겠습니다. 온나무 속 검색표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엽축, 소엽병, 무모, 털이 없고, 화서, 눈에 털이 없고, 또 드물게 미세한 연모가 있다 그러면 검양 온나무가 되겠죠. 자, 온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엽 뒷면에 연모가 있고 가장자리는 털이 없다. 그러면 온나무가 되겠고, 또 소엽 가장자리에 연모가 있고 열매에 강모가 아주 강한 털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온나무다. 또 소엽 가장자리는 털이 없는데 열매 역시도 털이 없고 반들반들하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산 검양나무 열매를 보면은 말 잘 안 듣는 사람처럼 뺀질뺀질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산 검양온나무가 말하자면은 소엽 가장자리에도 털이 없고 열매도 털이 없어서 반들반들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색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나무석을 그럼 열매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나무는 어떻습니까? 아까 털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열매도 털이 없고, 검양온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털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열매 차례에 털이 보이죠. 그 다음에 개온나무는 아까 열매의 강모, 거의 가시 같은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숲에 가서 보면은 열매가 달리는 양상도 마치 이제 포도송이처럼 성글성글 열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열매가 이제 강모가 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자, 산 검양온나무는 잎 가장자리에도 털이 없지만 이렇게 열매에 털이 없기 때문에 반들반들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눈입니다. 자, 눈은 어떻습니까? 잎눈하고 꽃눈이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잎눈이 좀 길쭉해요. 그리고 꽃눈은 좀 적고 동글동글하죠.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눈과 꽃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분이 상당히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잎눈은 밖으로 나와 있지만은 꽃눈은 통상 숲비 안쪽에 숨어 있거나 잎눈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눈은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말하자면 고단박으로 이런 생명의 시작과 끝점입니다. 새순이 나와야지, 새 잎이 나와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가 크고 자라는 것 역시도 눈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속에 속하는 나무의 경우에도 눈이 다른 경우가 있고, 눈은 나무마다 각각 그 유전자를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의 동정 포인트는 뭐냐면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눈 껍질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배열을 하고, 색상은 어떻고, 털이 있고 없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농나무과의 생강나무 속의 눈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강나무죠. 자, 길쭉하게 삐져나온 것이 말하자면은 잎눈이 되겠습니다. 뒤에 동글동글한 것은 이것이 이제 꽃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2번. 자, 2번은 털조장나무입니다. 털조장나무는 무등산의 기대종이죠. 자, 털조장나무 역시도 잎눈은 길쭉하죠. 마치 창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 밑에 타원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달린 것이 말하자면 꽃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피면 마치 촛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비목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쯤 말하자면 겨울쯤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마치 무슨 그 열매가 달리는 듯이 그 잎눈은 길쭉하다겠지 않습니까? 잎눈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꽃눈입니다. 비목나무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감태나무인데, 제가 감태나무는 꽃눈하고 잎눈하고 구분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뒤쪽에 있는 것이 꽃눈인지 잎눈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는 꽃눈은 없고 잎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눈을 보면은 잎눈과 꽃눈을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잎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식물을 봤을 때 육안으로 제일 빨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잎이에요. 잎.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도 잎이 되겠고요. 잎의 동정 포인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잎의 종류라든가 잎의 배열, 모양, 거치, 잎맥, 타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나 소고 식물일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잎에 난 털까지도 세분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경우죠. 참나무과의 상록 하렵수 중에서 가시나무 종류 맞으면은 참가시나무하고 개가시나무는 잎의 거치만 본다면 날카롭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은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변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잎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 변이가 있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징만 안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불가시나무가 말하자면 거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물결무늬 아주 둔한 또 거치가 있기도 하는데 이제 큰 어떤 불가시나무의 특징만 안다면은 구분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잎의 구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한 번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먼저 잎의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잎자루죠, 잎자루. 잎자루가 짧나 기네, 길다 짧다, 이것이 이제 식물을 우리가 동정하는데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턱잎이 있다 없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잎자루 같은 경우에는 잎자루가 아주 짧아서 뭐 없다라고 표현한 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잎자루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말하자면은 신갈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잎자루가 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 것이고, 턱잎의 경우에는 우리가 덜콩나무고 가막살나무고 턱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잎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맞으면은 잎맥이 주맥만 보인다, 혹은 삼출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나무과의 우리 자생 상록 하렵수가 8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4가지가 삼출맥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나무과의 농나무 속에는 농나무가 있고 생달나무가 있는데 농나무하고 생달나무, 그 다음에 농나무과의 참식나무 속에는 참식나무하고 새덕이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말하자면은 삼출맥이에요. 그러면 벌써 8종 중에서 삼출맥 4가지를 빼고 나면은 4가지 말하자면 육박나무라든가 까마귀 쪽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샌달나무라든가 또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출잎이 아니죠. 그래서 구분을 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복엽, 단엽인 경우도 있지만 복엽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콩 같은 경우에는 다 복엽이잖아요. 단엽은 없지 않습니까? 뭐 삼출 입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복엽인 경우도 있죠. 자, 복엽의 종류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많은 것이 말하자면 삼출엽이에요. 잎이 3장. 그리고 또 잎이 5장인 경우는 우리가 장상복엽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죠. 오출 장상복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 우상복엽 중에서도 기수우상복엽이라는 것은 맨 끝에 난 잎이 홀수인 경우. 근데 우상복엽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맨 끝에 나 있는 잎이 짝수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복엽이 2번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3번까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우상복엽은 뭐겠습니까? 자개나무라든가 또 왕자개나무라든가 그런 것이고, 3회도 있습니다. 3회는 이제 멀구슬나무 같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이제 3회 우상복엽이죠. 3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잎차례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주 나느냐, 어긋나느냐, 돌려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떤 식물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뭐, 주똥나무 같은 경우는 마주 나는 것이고, 구기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뭉쳐나는 것들, 은행나무 같은 게 뭉쳐나고, 민들레는 어떻습니까? 뿌리나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천남성 같은 경우에는, 입이 하나예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입에 갈라진 거, 소엽을 가지고 입이 뭐 하나, 둘, 셋, 넷, 일곱 장이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이 소엽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입 하나를 말할 때는 이 전체 소엽을 다 포함해서 한 장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 자, 입에 나는 형태를 봅시다.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입이 어긋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나래가 되겠어요. 나래 중에서. 그 다음에 나래 중에서, 입이 돌려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말라리 종류들, 하늘 말라리라든가 말라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입이 돌려나는 것이죠. 자, 입의 개수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소나무과의 식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엽, 뭐, 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것들은 우리 소나무라든가 곰솔, 우리 전통 소나무 두 가지 뿐이지 않습니까? 소나무하고 곰솔은 말하자면은 입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북미에서 들어온 니기다 소나무는 입이 세 개죠. 테라 소나무도 석장이죠 아마. 그리고 잣나무 종류는 다섯 장이에요. 뭐 섬잣나무가 됐던, 우리가 잣나무가 됐던, 또 북미에서 들어온 스트로브 잣나무가 됐던 전부 입이 다섯 장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곰솔이라든가 또 소나무는 두 장이고, 우리가 삼엽생이라고도 부르는 니기다 소나무는 석 장이고, 잣나무 종류는 이렇게 다섯 장으로 나니까 이제 그 우리가 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이 거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단풍나무가 잎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풍나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3579 구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잎이 세 개면은 중국 단풍, 혹은 우리나라 자생종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잎이 다섯 개가 나왔을 때는 이제 고로쇠, 대표적으로 이제 고로쇠가 이제 다섯 장 입이 다섯 장이 아니라 입이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장은 단풍나무, 일곱 갈래, 그 다음에 아홉 갈래로 갈라지면은 어떻습니까? 당단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개로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육지에는 없고, 울릉도에만 있는 섬단풍이라고 있거든요. 그 섬단풍은, 입이 11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입에 갈라지는 양상으로 봤을 때, 여기 2번이 지금 그 같은데요. 입에 갈라지는 양상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제 단풍나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입에 갈라진 형태가 그 나무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번은 어떻습니까? 입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겠죠. 그럼 단풍나무고, 2번은 9개로 갈라졌으니까 당단풍나무고, 그 다음에 입이 다섯 개면 고로쇠다 그렇죠. 고로쇠. 그래서 3번은 고로쇠나무가 되겠고, 신나무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6번 복장나무, 그 다음에 또 4번 중국단풍, 이런 것들은 입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보시면 뭐 북의꽃나무라든가 시당나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산게름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입이 굉장히 크죠. 단풍나무 중에서.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단풍나무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폭엽의 또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할미밀망하고 사유질방어는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숲에 자주 다니면서 자주 보다 보면은 뭐 그냥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형태만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 사유질방은 뭐 낮은 산, 높은 산 어디나 쉽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입이 삼출엽이에요. 입이 석장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세 개. 근데 한미밀망은 상당히 높은 산에 있어요. 이쪽 우리 광주 지역 같으면은 무등산 가야 있고, 지리산, 충청도 이 정도 가야 있는데, 자, 입이 몇 장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입이 다섯 개. 삼출입이 아니라 장상엽이에요. 그래서 입이 다섯 개면은, 이건 할미밀방이구나. 또 세 개면은 사유질방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할미밀방이 아닙니다. 할미밀망입니다. 자, 소의 형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왕자기나무하고 자기나무가 한번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왕자기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나무에 비해서 소엽이 좀 크죠. 아카시 나무보다는 적지만은 거의 적재비쌀이 정도만큼 큽니다. 예. 그런데 자기나무는 여기에 비해서 소엽이 새의 깃털처럼 적죠. 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반장을, 이 전체를 가지고 이 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왕자기나무는 입이 어긋납니까? 마주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자, 왕자기나무가 됐든 자기나무가 됐든 이 잎 전체가 줄기에 붙은 양상이 어떻게 붙느냐, 말하자면 마주 보느냐, 어긋나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이 소엽만 가지고 자, 자기나무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나무는 입이 마주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우상 복엽의 경우에는 이 전체 소엽이 붙어 있는 잎 전체를 하나의 잎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됩니다. 자, 잎 자루의 장단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자, 상수리나무는 또 굴참나무도 마찬가지고 잎자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갈나무와 신갈나무는 잎자루가 아주 작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잎자루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흔히들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는 잎자루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잎자루가 없으면 어떻게 줄기에 가지에 잎이 붙어 나겠습니까? 물론 이제 잎이 안 익어서 구분하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상수리 나무의 열매는 도토리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노출되어 있지만은 굴참나무는 좀 부끄러움을 잘 타는지 도토리가 3분의 1밖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떡갈나무 같은 경우에는 털모자를 썼던 형태, 그 다음에 신갈나무 같은 경우에는 빵모자를 쓴 형태, 이런 걸로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는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거치. 우리가 이제 톱니라고도 얘기하죠. 이 거치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나무의 특징을 이제 식물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가시나무. 자, 상록 참나무죠. 종가시나무를 보면은 종가시나무의 특징은 잎의 상반부만 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치가 안으로 구부는 형태예요. 거치가. 그 다음에 잎 뒷면은 연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시나무, 우리가 이제 쓸 때는 북가시나무라고 쓰지만은 어때요? 읽을 때는 불가시나무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면은 국어사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불가시나무는 이렇게 잎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록수들이 고만고만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상록수처럼 식물 분류하는 공부를 동정하기 쉬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습니까? 낙엽수들은 겨울에 잎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피도 알아야 되고 겨울눈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상록 하렵수들은 겨울에도 잎이 1년 내내 붙어 있기 때문에 잎만 정확히 알면은 동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제 타겹의 유무입니다. 물론 이 타겹이 어렸을 때는 맞으면 봄에나 여름까지는 붙어 있는데 가을이나 되면 대부분 떨어지고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타겹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들콩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타겹 맞으면 턱잎이 있죠. 근데 가막살나무 같은 경우는 턱잎이 없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가막살나무는 잎이 동그랗죠. 털이 많고, 그 다음에 들콩나무는 잎끝이 뾰족한 형태고, 이제 그런 걸로 구분할 수도 있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열매로서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축의 날개 여부에도 상당히 이제, 식물을 동정하는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봉의 꼬리는 어떻습니까? 옆축에 날개가 있죠. 근데 큰 봉의 꼬리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굴피나무는 어때요? 옆축에 날개가 없는데, 중국 굴피나무는 얇게 있지만은 이렇게 옆축이 있어요. 그리고 가막사리는 이렇게 옆축에 날개가 있는데 미국 가막사리는 옆축에 날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온나무라든가 개온나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옆축에 날개가 없는데 북가시나무
북나무. 북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 때는 북나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붕어할 때 북나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북나무는 어때요? 북나무는 옆축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초라든가 뭐 산초를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산초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축에 날개가 없는데 계단초는 옆축에 날개가 있죠. 뭐 물론 산초라든가 초피나무는 낙엽 발엽수기 때문에 겨울 되면 잎이 떨어지지만은 계산초는 어떻습니까? 반상록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잎이 겨울 내내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날씨 아주 추운 경우에는 잎이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어요. 반상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까치 거들빼기하고 지리 거들빼기하고 거의 닮은 형태죠. 헷갈리죠. 그런데 이렇게 지리 거들빼기는 까치 거들빼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옆축에 날개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꽃입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꽃잎의 개수라든가 암술 수술의 형태라든가 개수, 또 꽃받침의 형태, 또 씨방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의 이제 색깔은 이제 뭐 붉은색으로 폈다가 이제 뭐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암술하고 수술은 그 모양이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암술하고 수술 모양만 또 가지고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향기로도 이제 구분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악취가 나는 식물이라든가 좋은 향기가 나는 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멀리서도 그 어떤 식물의 특징적인 냄새, 향기를 안다면은 그것이 식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꽃차례 형태입니다. 꽃차례 형태도 식물을 구분하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총상 꽃차례냐 아니면은 이삭 꽃차례냐 뭐 이런 점. 그 다음에 산형 꽃차례, 맞으면 산형이라면 우산 산자잖아요. 우산할 때 산자잖아요. 산형 꽃차례는 맞으면 이렇게 우산살이 똑같아요. 전부 다. 근데 산방 꽃차례는 수평으로는 똑같은데 우산살은 좀 다르죠. 길고 작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산형 꽃차례라 해서 산형 꽃차례가 반복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국화가의 이제 꽃차례는 두산 꽃차례죠. 그 다음에 이제 온축 꽃차례도 있고, 맞아면 천남성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육수 꽃차례도 있고요. 자, 꽃차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상 꽃차례, 온축 화사라고 그러죠. 온축 꽃차례, 뭐 이렇게 뭐 국화가는 두산 꽃차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오리나무라든가 자작나무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꼬리처럼 축 늘어져 있는 미상 와서 뭐 산형 와서 아까 우리가 봤죠.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꽃이 피는 가지 가지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종전에 이제 우리 제 동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꽃 개나무다, 털 개나무다, 이걸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지켜만 봤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키포인트만 알면 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 꽃쟁이들이 그런 동정 포인트를 모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이냐면요. 자, 꽃 개나무를 보시면은, 자, 꽃이 난 가지를 보면은 가지 색깔이 녹색이에요. 자, 그러면 뭘 눈치챌 수 있습니까? 자, 꽃 개나무는 오래 난 가지에서 꽃이 피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털 개나무를 보시면은 꽃이 붙어 있는 가지가 갈색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오래 난 가지가 아니라 묵은 가지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꽃개나무는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핀다. 털개나무는 묵은 가지에서 꽃이 핀다. 이걸로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바위말발돌이하고 매화말발돌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바위말발돌이는 봄이 되면은 새로운 가지가 나서 거기에 꽃이 피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매화말발돌이는
작년에 맞으면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특히 같은 속에서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꽃차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수의해설가들이라든가 식물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제 통과 의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점작살나무하고 작살나무가 있죠. 자, 보면은 자, 점작살나무는 잎하고 자, 꽃자루하고 좀 벌어져 있죠.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점작살나무예요. 근데 작살나무의 경우에는 거의 잎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맞으면 꽃자루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살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꽃이 피었을 때는 꽃자루다 하잖아요. 또 이것이 열매로 이제 꽃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열매가 되면은 꽃자루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매자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점작살나무는 어떻습니까? 뭐 꽃자루가 그대로 있는 거죠. 열매 이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잎자루하고 꽃자루하고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비해서 작살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붙어 있는 양상이 자, 잎자루하고 열매자루하고 거의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이 식물을 동정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붙어있는 열매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죠. 아마 12월 이후까지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열매가 잎이 떨어져 있는 잎은 있잖아요. 여분하고 가까이 붙었으면은 작살나무일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말하자면 점작살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개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꽃, 맞으면 동백나무는 통꽃 아니겠습니까? 동백나무는 우리 토종 동백은 이렇게 반개화 상태예요. 그래서 멋있는 거죠. 꽃이 뭐 완전히 피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오묘한 맛이라든가 그런 뭐 멋이 없죠. 그런데 동백나무는 필 듯 말 듯 이렇게 오묘한 맛이 있는 것이죠. 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개화 형태인데, 애기동백은 어떻습니까? 애기동백은 이제, 일본 온산이지 않겠습니까? 애기동백은 통꽃이 아닙니다. 이렇게 꽃이 완전히 벌어지는 것이죠. 평평하게. 그래서 평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 꽃의 관상 가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동백나무가 예쁩니까? 애기동백이 예쁩니까? 자, 동백나무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공이 원산지예요. 근데 이제 서양 식물학자가 이 동백나무를 최초로 보고를 할 때 맞으면 그 일본에서 채취한 샘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멜리아 자포니카가 붙어서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이에 비해서 이제 애기 동백은 일본이 원산지예요. 이제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 뭐 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꽃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펴가지고 한꺼번에 져버리기 때문에 사무라이들 정신세계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무라이들이 가장 싫은 것이 말하자면은 예기동백이에요. 집안에 놔도 심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동백나무는 꽃이 질 때 뭐 모가지가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애기 동백나무는 통꽃이 아니고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다 불면은 바람에 꽃잎이 하나씩 두 하나씩 흩날리는 것이 마치 사무라이가 니폰도로 사람의 목을 쳤을 때 피가 튀기는 것도 비슷한 모양이다, 모습이다 해가지고 일본의 사무라이들, 일본 사람 무사들이 그 애기 동백을 가장 싫어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꽃 색깔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나무하고 왕자기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나무 속의 나무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자기나무 속은 두 개밖에 없어요. 왕자기나무하고 자기나무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150종의 자기나무 속의 식물이 있고, 중국에는 15종, 그 다음에 일본에는 7종의 자기나무 속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단촐하죠. 자기나무하고 왕자기나무가 있는데,
자기나무는 우리나라 저기 황해도 이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왕자기나무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반경 40km 이내에만 있는 말하자면 희귀식물이죠. 제가 연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은 꽃이 폈을 때 분홍색으로 피면은 자기나무, 그 다음에 흰색으로 피게 되면은 흰색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노란빛이 도는 흰색이고, 그 다음에 꽃이 질 때는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이건 왕자기 나무죠. 물론 뭐 꽃의 색깔만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수피로도 할 수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잎의 모양으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암술의 형태를 가지고도 구분합니다. 자, 별꽃하고 새별꽃은 이것도 이제 뭐 식물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통과 의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별꽃 같은 경우에는 암술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죠. 이걸 확대했으니까 그렇지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암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 이것은 별꽃이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별꽃을 곤방부르다 해서 봄 나물로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마트 같은 데도 곤방부리가 이제 봄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더라고. 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새별꽃인데, 암술이 갈라지는 것이 이제 5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암술이 5갈래로 갈라지면은 이것은 새별꽃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꽃받침 형태입니다. 자, 매실나무 같은 경우 또 살구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장미가에 벚꽃나무 속에 벚나무 속에 식물들의 꽃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꽃은 5장이고. 자, 매실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습니까? 꽃 받침이 꽃잎을 감싸는 형태죠. 가지런을 하죠. 그런데 살구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 받침이 뒤로 젖혀집니다. 뒤로 발라당 까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뒤로 젖혀지면은 살구나무고, 꽃받침이 5곳이 꽃잎을 감싸고 있으면은 맞으면은 매실나무가 될 텐데, 이제 원래 그 꽃받침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역할이 이 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살구나무 같은 경우에 꽃받침이 뒤로 젖혀지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꽃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글쎄. 자, 다음에 총포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조금 전에 봤던 매실나무라든가 살구나무는 우리가 이제 꽃받침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국가가의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꽃받침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총포라고 그래요. 포. 자, 이것도 이제 그 수배설가들의 통과 의례죠. 우리 토종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총포의 형태가 가지런하죠. 그런데 서양민들은 어때요? 아까 살구의 꽃받침처럼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수업 해설을 하실 때는 총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필드에 가서 수업 해설 하실 때에는 민들레의 꽃받침은 가지런하다, 서양 민들레의 꽃받침은 뒤로 젖혀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탐방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꽃과 열매 형태입니다. 자, 호라비 꽃대과 옥류 꽃대하고 호라비 꽃대가 있죠. 자, 호라비 꽃대는 어떻습니까? 전에 이제 제가 호라비 꽃대 꽃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쇠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릇을 씻을 때 도구를 닦을 때 쓰는 쇠솔것처럼 이렇게 꽃술이 듬성듬성 나 있죠. 그리고 좀 거칠게 보이죠. 자, 그런데 옥류꽃대는 어떻습니까? 옥류꽃대는 우리나라 그 거제도에 가면은 옥류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가 거기 바로 거제도 옥류봉에서 최초로 발견한 식물이라고 해서 이름을 옥류봉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자, 꽃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은 얘들이 이제 결실을 맺으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3번 보십시오.
호라비 꽃대는 이렇게 곳곳이 씁니다. 그런데 4번 옥녀꽃대는 이렇게 어때요? 열매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흔히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얘들의 이제 그 생장 환경으로 봤을 때에도 호래비꽃 때는 상당히 높은 산 윗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그다음에 옥녀꽃 때는 주로 이제 남부지방이라든가 좀 따뜻한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는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비편. 자, 목련은 뭐 아직까지도 진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목련은 꽃잎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설명하실 때는 꽃잎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꽃잎하고 꽃받침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합비편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것은 자주목련이죠. 제가 이제 자주목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 다르고 겉 다른 꽃이다. 말하자면은 이중격자. 자주목련은 겉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자주색이죠. 그런데 안쪽을 보면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분해를 해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화피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꽃잎하고 꽃받침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자주목련 같은 경우에는 9장의 화피편이 있는데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다 꽃잎처럼 보이는 겁니다. 푸짐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자, 우리 어머니처럼 속과 겉이 맞으면 한결같은 꽃, 자주목련이 아니라 자목련. 자, 자목련은 꽃 하피편의 바깥 색깔도 자주색이지만은 안쪽도 엷은 자주색이에요. 이걸 분해를 해보면은, 자, 9장의 하피편 중에서 6장은 이렇게 꽃잎처럼 커요. 그런데 석 장의 하피편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겉에, 자,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의 꽃잎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꽃이 피는 형태도 이제 다른 양상이 보여요. 말하자면은 우리 토종인 제주도가 이제 원산지죠.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전라남도, 저기 광주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심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 토종인 목련은 꽃이 완전히 벌어집니다. 이렇게 평계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중국산이지만은 목련의 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백목련은 어때요? 처음에 꽃이 폈을 때는 이렇게 반개화 상태죠. 완전히 벌어지지 않잖아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꽃이 완전히 핀 우리 토종 목련보다는 이렇게 꽃이 3분의 2 정도만 핀 백목련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신비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련이 우리 토종이긴 하지만은 백목련에 비해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자, 자주목련하고 자목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목련은 어때요? 이렇게 꽃이 완전히 다 벌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자목련은 속과 겉이 한결같은 그런 고고한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또 꽃이 벌어지는 형태도 3분의 2만 벌어지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신비롭고 오묘한 그런 어떤 관상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꽃이 피는 형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련가에 아까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동정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우선 목련부터 보겠습니다. 목련은 우리 이제 토종 목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련은, 자, 바깥쪽에 3개의 합피편은 크기가 작아서 꽃받침 모양이고, 안쪽에 있는 6개의 합피편은 꽃잎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련을 봤을 때는 꽃잎이 6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쯤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목련하고 똑같죠. 개화 형태는 어때요?
꽃은 완전히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목련은 어떻습니까? 중국 원사입니다. 자목련은 그렇게 흔치는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목련처럼 바깥쪽에 3개의 합피편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잎이 6개로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3분의 2 정도만 벌어지고요. 자, 백목련은 어때요? 백목련은 9개의 합피편이 거의 크기가 같아요. 자주목련도 마찬가지.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꽃잎이 9장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토종 목련 중에 하나인 한박꽃나무. 한박꽃나무는 북한의 국화이기도 하죠.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얼마나 한박꽃을 사랑했는지 목란이라고 부르고 북한의 국화로 삼았죠. 그리고 북한의 200원짜리 그 지폐에도 도안되어 있고 우표로도 여러 번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복꽃나무는 어떠냐면은 바깥쪽에 이제 3개 합피편이 이것도 이제 꽃받침처럼 작아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합피편은 개수가 좀 더 많습니다. 6개에서 9개 정도 되는데 꽃잎 모양이다. 그리고 요건 특징이 뭐냐면 한박꽃나무는 잎이 나고 난 다음에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목련, 자목련, 백목련, 자주목련, 뭐 일본목련 이런 것들은 보통 꽃이 언제 핍니까? 5월 이전에 피지 않습니까? 4월 말 뭐 이 정도. 그런데 한박꽃나무는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정도 피기 때문에 잎이 지고 난 다음에 잎이 난 다음에 이제 꽃이 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타가 나왔네요. 초령목이라고 있어요. 아마 초령목을 보신 분은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초령목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록 목련인데 목련꽃 중에서 가장 꽃도 빨리 피고 우리나라 상록수 중에서 가장 꽃이 빨리 먼저 피는 것이 말하자면 초령목인데 귀신이 부르는 나무다 해서 이제 초령목인데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2그룹 있고 흑산도에 한 40여 개체가 있고 과거에는 이제 흑산도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천연 기념물이 있는데 고사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뭡니까? 풍어제를 지내고 했던 당숲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귀신이 부른다는 것하고 그 관련이 전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는 이제 초령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무덤가에 심거나 부처님 불전에 바치는 그런 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 2월에서 3월경에 아주 빨리 그냥 꽃이 핍니다. 꽃도 조그만 하고요. 나무는 교목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 일본 목련도 있고 그다음에 태산목은 제가 여기 다녀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 중에서 태산목처럼 성공한 나무는 드문 것 같아요. 북미 원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유럽을 가나 무슨 아시아를 가나 어디를 가나 태산목이 심어지고 잘 자라고 번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태산목은 어떻습니까? 꽃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꽃도 크지만은 합피편이 전부 크기가 같아가지고 전체가 뭐 거의 뭐 한박을 펼쳐놓은 거죠. 우리 이제 토종 한박꽃나무도 그 한박이란 말은 크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록이고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는 식물의 유전인자 중에서 눈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잎이나 꽃이 없는 계절에 이제 식물 육안으로 식별하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온대숲에 갔는데 다 낙엽 화렵수들 잎이 지고 숲이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컨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알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의 형태를 본다든가 뭐 도토리, 참나무 같으면은 도토리의 그 각도 혹은 도토리를 보고 그 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가막살나무라든가 들꽃나무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열매가 붙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죠. 뭐 이 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매자나무과에 뭐 이런 열매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잎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열매를 보고도 구분할 수가 있죠. 뭐 상록수 중에서도 먼나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가을에 그 열매가 있는데 내년 뭐 3, 4월 다시 꽃이 필 때까지도 붙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열매 형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단풍나무과의 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과죠. 예. 날개 시자입니다. 예. 그래서 날개가 붙은 이유는 모르겠습니까? 헬리콥터처럼 바람이 불면은 조금이라도 멀리 종자를 산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협과. 뭐 우리 그 콩가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협과죠. 예. 콩꼬투리. 물론 이제 콩가식물들 전부 복엽이라는 특징도 있고 꽃이 나비처럼 생겼다는 특징도 있지만은 열매만 놓고 봤을 때는 전부 이렇게 콩꼬투리입니다. 자, 아카시나무도 콩꼬투리, 자, 돌콩도 콩꼬투리, 대두도 대두라고 부르는 그 콩도 콩꼬투리, 회화나무도 콩꼬투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왕자기 나무도 콩꼬투리 이렇게 이제 콩가식물의 특징은 이제 협과가 특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견과라고 있죠. 딱딱한 것들, 뭐 밤이라든가 또 헤이즐렛, 개합나무, 그리고 또 그 호두라든가 또 견과에 뭐가 있습니까? 도토리도 다 견과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견과라든가, 그다음 장과, 감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이과고,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핵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열매 형태를 가지고도 붙어 있는 열매 형태 가지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화사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열매가 될 화사의 형태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도과의 머루 같은 경우에 개머루는 어떻습니까? 취사나습니다. 자,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머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머루라든가 여기도 오탈자 나왔네. 왕머루라든가 머루라든가 새머루 이런 것들은 온추화사예요. 온추화사.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핀 형태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속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부터 열매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막살나무하고 아까쯤에 우리가 덜콩나무하고 뭘로 구분했습니까? 턱잎이 있다 없다로 구분했죠. 자, 덜콩나무는 턱잎이 있다. 가막살나무는 턱잎이 없다. 이렇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근데 턱잎 여부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 형태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가막살나무는 어떻습니까? 둥그런 열매를 손으로 한번 꽉 누른 것처럼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보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말하자면 싸대기 같은 열매다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덜콩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완전히 구형이에요. 동글동글해요. 입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은 자 열매 형태가 이렇게 한번 눌린 것처럼 약간 납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막살나무일 것이고 열매 형태가 이렇게 구형으로 동글동글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덜콩나무구나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다음 이제 농나무과의 상록 하렵수의 열매 색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록 하렵수라고 그랬어요. 이제 농나무과에는 어떻습니까? 농나무과에는 상록 하렵수가 우리 자생종이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낙엽 하렵수가 몇 가지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생강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털조약나무, 그 다음에 비목나무, 감태나무, 뇌성목. 이렇게 5종이네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생강나무를, 뭐 생강나무, 뭐 고로쇠 생강나무, 털 생강나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농나무과의 상록 하렵수에는 뭐냐면 농나무, 생달나무, 그리고 그 다음에 참식나무, 새덕이, 그 다음에 후박나무 속에 후박나무하고 샌달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육박나무, 한 가지가 또 뭐 있죠? 까마귀 쪽나무가 있는데, 농나무과의 거의 대부분의 상록 화렵수가 됐던 낙엽 화렵수가 됐던 열매들은
흑자색으로 읽습니다. 흑자색. 맞아요. 보세요. 흑색으로. 그런데, 그 집안에 내력에 따르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상록수 중에서는 육박나무. 여기 3번 육박나무입니다. 수피가 알록달록해서 무슨 해병대 옷처럼 생겼다 해서 무슨 우스갯소리로 해병대 나무니, 예비군 나무니, 또, 뭐 공수부대 나온 아저씨들은 공수부대 나오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합니다만은 수피가 맞으면 모가나무나 또 그 노각나무나 또 벼룩나무처럼 이제 그런 뭐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수피만 보면 언제든지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참식나무. 참식나무도 그 열매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참식나무, 육박나무는 올해 꽃이 피면 내년에 이제 열매가 있는 그런 형태죠. 위에 것은 1번이 이제 자 보시면은 농나무고 2번은 까마귀 쪽나무예요. 자, 그럼 농나무가의 생강나무 속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대부분이 흑자색입니다. 흑색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1번은 뭐냐면은 생강나무고 2번은 털조약나무. 세탁소 아저씨가 좋아하는 털조약나무고 3번은 감태나무예요. 어떻습니까? 다 흑자색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돌연변이처럼 비목나무,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에 비목나무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같은 속 중에서도 이렇게 열매 색깔로 구분할 수 있죠. 직전에 상록 하렵수 중에서도 농나무과 상록 하렵수 중에서도 이렇게 열매 색깔로 일정 부분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열매 받침. 우리가 이제 꽃을 받치고 있으면 꽃받침이라 그러는 것이고, 또 열매를 받치고 있으면은 열매 받침이 되겠죠. 아까쯤에 우리가 꽃 자루가 열매 자루가 되는 것이고요. 자, 1번은 뭡니까? 2번은 뭐고? 자, 뭐 다른 현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배꼽, 보통 배꼽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배꼽도 뭐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이제 뭐 애를 낳기 때문에 뭐 조산사가 했든지 간호사가 했든지 배꼽을 잘 잘라주면 이렇게 이쁜 형태로 되겠죠. 1번이나 3번처럼. 그런데 배꼽을 잘못 자르면 이렇게 이제 배꼽이 볼록 나와가지고 이제 커서도 배꼽을 가리고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상스럽게 배꼽이 폭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꼽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게 이제 맞아면 열매 받침이에요. 꽃받침이 이제 변해가지고 발전해서 이제 열매 받침이 된 것인데, 자, 1번하고 2번 한번 보세요. 1번은 돌배나무예요. 2번은 산돌배인데, 자, 돌배나무는 어때요? 배꼽이 아주 이쁘죠. 쏙 들어갔어요. 근데 산돌배나무는 이렇게 배꼽이 볼록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장미과의 야광나무 보세요. 야광나무도 이렇게 배꼽이 쏙 들어가진 않았지만 매끈하게 배꼽이 잘 잘려있어요. 근데 4번 꽃사과를 보면 이렇게 배꼽이 볼록 나와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산돌배나무하고 돌배나무하고는 열매가 붙었을 때는 이제 배꼽 유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야광나무나 꽃사과나무도 열매가 있을 때는 이런 이제 꽃받침의 형태, 맞으면 꽃받침이 열매 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열매 받침의 형태를 가지고서도 구분할 수 있다. 단순하게. 다음은 이제 참나무의 각도 모양입니다. 저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참나무가 흔히 말하는 도토리 육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토리 육형제는 뭐냐면은 참나무가에 낙엽 하랩수가 있죠. 말하자면은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볼까요? 자, 상수리 나무하고 굴참나무, 그 다음에 졸참나무하고 갈참나무, 그리고 신갈나무, 오떡갈나무하고 이 두 개씩 묶은 참나무들은 형태도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낙엽이 지는 참나무고 낙엽이 지지 않는 참나무과의 상록 하렵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시나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가시나무 종류에는 자, 가시나무, 개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불가시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토리 유경제에 대응해서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가시나무 육형제. 우리 자생종은 5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서 들어온 졸가시나무를 보태서, 말하자면은 가시나무 육형제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상로 화렵수, 참나무과의 상로 화렵수들은 각두의 특징이 눈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 전부 다 지금 4, 5, 6번처럼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 1번, 2번, 3번은 뭐냐면은, 저는 이걸 갖다가, 털모자를 썼다고 그래요. 털모자. 털모자. 그러면 털모자를 쓴 놈은 어떤 놈들이냐? 1번은 상수의 나무. 2번은, 저기, 떡갈나무. 3번은, 구참나무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4번은 신갈나무, 5번은 갈참나무, 6번은 절참나무죠. 그래서 4, 5, 6번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4, 5, 6번은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빵모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도 모양이 이렇게 털모자를 쓰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리나무, 글참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빵모자를 쓴 애들은 신갈나무, 갈참나무, 맞으면은 절참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이나 가지 혹은 털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숲이, 나무의 그 숲이는 육안상으로 구분하는데 쉽죠. 형태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나무의 숲이하고 성목이 되거나 나무가 오래됐을 경우에 고목이 됐을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어떤 나무든지 고목이 되는 경우에는 보면은 완전히 거북등처럼 갈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양버짐나무나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때요? 뭐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노각나무처럼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데, 얘네들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은 거의 뭐 그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참나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 갈라지던 그런 숲이가 고목이 되면은 거의 뭐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이제 그 줄기하고 가지에는 잎이 떨어진 여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 흔도 있고, 뭐 열매가 떨어진 그런 흔적 등 같은 이런 성장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털,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식물의 잎, 나뭇잎이 됐든 풀잎이 됐든 식물의 잎은 털이 좌우한다. 털은 또 식물잎의 색깔을 좌우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털이 있냐 없냐, 털의 색깔이 어쩌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그 식물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속 다른 숲의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은 청청나무고 2번은 말채나무죠. 두 개 다 어떻습니까? 청청나무과의 거죠. 근데 청청나무는 어때요? 숲속에 우리가 깡패라고 그러죠. 청청나무는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숲이가 형태를 이루는데, 말채나무는 어때요? 아까처럼 제가 거북등처럼 갈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감나무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 뭡니까? 거북등처럼 갈라집니다. 그런 나무들이 들어있죠. 감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무는 크지는 않지만 그 노린재 나무 있습니다. 노린재 나무라든가 검 노린재 나무 같은 경우에, 섬 노린재 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숲이가 감나무처럼 마치 말채나무처럼 이렇게 짝짝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감나무처럼 노린재나무가 감나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뭐 노린재나무가 감나무 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 밑에 한번 보시죠. 아까쯤에 이제 우리가
왕자개나무와 자개나무의 잎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 꽃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숲이, 자, 겨울이 왔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잎도 없습니다.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될까요? 숲이밖에 없죠. 자, 여기 좌측에 있는, 하단의 좌측에 있는 숲이를 보면은 이렇게 숲이가 밋밋하죠. 우측에 있는 왕자개나무에 비해서 피목이 발달되지만 숲이가 매끄러운 편입니다. 그러면은 자개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왕자개나무는 숲이가 세로로 거칠게 갈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목포 유달산에 가가지고 숲이가 이렇게 회갈색이면서 피목이 발달했지만은 갈라지지 않고 매끈한 편이면 이건 자개나무다. 또 그 옆에 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숲이가 아카시나무처럼 이렇게 세로로 깊이 거칠게 갈라지면 이것이 왕자개나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껍질이 벗겨지는 나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각나무도 있을 것이고 육방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배롱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나무가 있을 거예요. 자, 모가나무도 있죠. 자, 1번은 뭐예요? 모가나무죠. 그 다음에 아까 숲이가 알록달록해서 해병대나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육방나무, 그리고 노각나무. 노각나무는 차나무과의 우리 이제 남부수종입니다. 뭐 아마 지리산 정도까지는 있을 거예요. 중남 일부 지역까지나 노각나무 있을 텐데, 노각나무는 노각나무를 아는 사람만이 정원수로 심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죠. 숲이가 비단처럼 아름답고 수영도 예쁘고, 거기에다 또 꽃도 또 하얗게, 또 일본에서는 이제 여름 동백이라고 부릅니다. 차나무과잖아요. 맞아요. 동백나무도 차나무과고, 그래서 꽃도 동백나무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만 색깔만 다르죠. 좀 적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각나무를 여름 동백나무라고도 불러요. 아주 수영도 아름답고, 자, 한 가지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런 우리 노각나무가 특별히 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죠. 4번은 배롱나무예요. 배롱나무 중에서도 흰 배롱나무. 배롱나무도 약간씩 숲이가 갈라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흰 배롱나무처럼 아주 거칠게 갈라지는 양상은 없죠. 자, 이런 나무들은 숲이가 갈라지는 양상만 보고도 이 나무는 모가나무구나, 또 이 나무는 육방나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털입니다. 털. 아주 중요하다겠죠. 털이. 자, 1번은 무슨 나무입니까? 애덕나무죠. 자, 봄철 되면은 새순이 나왔을 때 이렇게 아주 강렬한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예쁘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붉은 색깔 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참식나무, 맞습니다. 참식나무. 자, 참식나무는 영광 불갑산이 북한계선이죠. 그래서 거기가 천년기념물인데, 참식나무는 봄이 되면은 정말로 갈색 털, 황금색 털이다 해야 될까요? 이 털이 잎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면은 그냥 마침 숲에다가 난대숲, 숲에다가 금 가루를 뿌린 듯 진짜 황홀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털들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는 보온이라든가 자기 보호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털이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봄의 참식나무는 정말 뭐랄까요? 황금 가루를 뿌린 듯이 새로 나온 잎들이 완전히 금색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은 참가시나무예요. 참가시나무의 이 거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잎은 장타원형이고 거치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종가시나무, 개가시나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참가시나무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냐?
잎 뒷면을 보면은 우리가 분백색이라고 그래요. 그 회색 계열에서 하얀색인데 마치 분가루를 묻혀놓은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한 비벼보면 손에 그 하얀 맞으면은 그 털이 묻어날 분가루처럼 묻어날 정도로 털이 밀생해 있어요. 그래서 잎 뒷면이 이렇게 분백색의 그 특징을 보이면 이것은 참가시나무구나, 삼가시나무구나 이렇게 맞으면 결론을 내리셔도 돼요. 그 한 가지 마신다면.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굴참나무죠. 도토리가 부끄럼을 타서 얼굴을 다 내밀고 있지 않죠. 자, 굴참나무는 어떻습니까? 잎 뒷면에, 여기는 이제 녹색이 많이 띄는 사진입니다만은, 잎 뒷면에 회색 털이 있기 때문에 잎 뒷면이 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 뒷면에 털이 있기 때문에 녹색이라 보이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나무고 굴참나무는 잎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잎침. 잎침이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다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밤나무 거의 잎이 똑같이 생기는데, 그런데 밤나무는 공중에다 이렇게 비춰보면은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잎침이 말하자면 녹색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식물 동종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